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뉴스.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민노총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경의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노사정위원회 대타협안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재계는 재계대로 그렇고요. 또 노동계는 노동계대로 서로의 골문 부위가 더 골마가는 느낌이랄까요? 그런 게 좀 느껴지는데요.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안에 반대하면서 내일부터 총파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민노총의 파업이 어느 정도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심이 좀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총파업 하루 앞둔 오늘이죠. 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균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상균입니다. 네. 네. 민노총에서는 원래 이달 초부터 총파업 예고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통과시키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 기한이 내일인 거죠. 다른가요? 연초부터 정부가 이 노동시장을 이렇게 벼랑으로 내몰 거를 거는 예상을 했고요. 예. 거기에 대한 준비를 좀 해오고 있는 것이고 내일은 이제 총파업의 첫 발을 떼는 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총파업을 결의하시게 된 것은 그러면 이번 노사정 대타협에는 반대를 하신다는 입장을 표명하시는 건가요? 노사정 이것은 엄청난 재앙적 합의고 예. 이런 야합이 아마 최대의 야합인데 이거 일고에 지금 선택도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저질러져서 예. 저희들은 투쟁으로 돌파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께 재앙적 합의다, 최대의 야합이다라고 하는 것에 이유를 좀 여쭤볼게요. 일단은 많은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직장에서 언제든지 쫓겨나갈 수 있는 상황에 쉬운 해고가 있고 예. 정규직이 돼야 되는 희망마저 꺾어버리는 평생 비정규직 제도를 완전히 법으로 규정하겠다라는 상황까지 되고 있어서 이 두 가지만 봐더라도 이것은 우리 일반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전체 2천만 노동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예. 대재앙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사용자가 아니라 사용이 되는 사람이라서 우려는 되는데요. 네네. 근데 내용을 보면은 이 쉬운 해고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비정규직은 계속해서 비정규직만 하라는 것도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내용 자체가 확정이 된 건 아니잖아요. 사실 내용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노동자한테 불리한 것들은, 협의로 네. 다 규정을 하고 있고, 예. 노동자나 전체 사회 안전망에 대한 보장들을 하는 것들은 합의를 하지 않으면 아예 안 되는 구조로 바꿔놨습니다. 예. 예, 특히나 지금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 3법을 사장 마음대로 깰 수 있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권한을 사장한테 준다는 것은 네. 노동조합이 전혀 노동자의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조직으로 예. 아주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구도를 만들겠다는 굉장히 무서운 음모가 지금 숨어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완화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재계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그렇고 이게 쉬운 해고는 안 하겠다. 그리고 합리적이지 않은 해고는 안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좀 제가 보기에는 후한무치한 발언이고요. 예. 네, 우리는 해고는 살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경환 부총리가 공정해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공정한 살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가이드라인 취지 자체가 해고를 쉽게 하자는 것인데 네. 지금 현재 입장에서도 징계해고와 정리해고가 있는데 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일반 해고를 하나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성과가 좀 덜한 사람들을 골라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기준을 합의해서 잘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이미 그 헌법에서 고용을 지금 해고를 남용하는 것을 막도록 돼 있는 건데 이걸 자꾸 정부가 쉽게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 네. 노동자들은 부당하게 해고되면도 전혀 이제 어디다 하소연할 곳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 됩니다. 법적으로 전혀 구제 장치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추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일단 위원장님은 안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 첫발을 뗀 것이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네요. 네, 재앙적 첫발이고요. 예. 이미 지금 언론에서도 보도가 돼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그나마 야합을 하면서 안전장치에 대한 추가 협의도 한다라고 처음에는 발표를 했는데 노동부 장관이나 정부, 국회 새누리당까지는 연일 지금 언론을 통해서 이걸 강행하겠다. 네. 이렇게 입장을 지금 내고 있는 것은 네네. 전혀 지금 노사정을 통해서 약속했던 것마저도 헌신삭처럼 버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지금 속셈 아닌가. 네. 위원장님,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이 이제 우리 그 노동계를 대표하는 두 개의 축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노사정 대타협을 한 이 협의 테이블에는 한국노총만 올라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던 민노총에 대해서 좀 참여를 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정부가 제시한 안만 논의하고 사용자와 정부가 결탁에 다수를 이루는 현재의 노사정위원회 구조로는 노동자들의 의견 반영 자체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한국노총도 정부의 협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은 말도 안 되는 노동계약에 합의한 것이고요. 정부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현재의 노사정위원회를 저는 폐기해야 된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모색해야 합니다. 사회적 대화기구가 노사정위원회라고 만들어진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것은 지금 균형이 잡히지 않는 노동자와 사용자 간에 대화를 할 수 있고 그걸 조정자 역할을 정부가 해야 되는데 지금 노사정위는 정부의 계약안을 들러리로 맞춰주는 그 역할 이상을 해낼 수가 없는 구조라 이런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그게 그러면은 그 구성 자체가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습니다. 구성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번에 노사정안이 합의가 되고 한 것은 사람들이 보면 지금 워낙 경제 상황이 안 좋고 청년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시장에 어떤 식으로든 좀 변화를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호응을 좀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민노총이 이렇게 총파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희는 분명하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의 천만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경제를 노동시장을 제대로 건전하게 만드는 일들은 재벌의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정부가 진실을 지금은 숨기고 있다. 청년 고용 등 강제 사항은 아니고 가급적 노력한다라는 말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정치인들이 뭘 검토한다는 말을 맨 해대잖아요. 사실상 청년 고용이나 비정규직 정직화는 안 해도 무방한 대책이라고 제시한 반면 노동자에게만 쉬운 해고와 체육규칙 계약, 파견 비정규직 학대 등 명시적인 희생을 강제하는 것이 사실상 박근혜식 노동개혁, 즉 노동계약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적인 틀 자체를 다 반대하시는 거네요? 지금 현재는 그 틀 자체가 사실상 진실을 숨기는 모순이죠. 그리고 지금 얘기가 나와서 더 여쭤보면은 어쨌든 이게 노조라도 있으면은 차라리 노동자 측의 입장을 조금 얘기할 수가 있을 텐데 뭐 일반이고 더 쉬워지고 이런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으로서는 정말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튼튼한 노조에 가입한 조합원들도 이제 이 불안한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마저 없는 90% 이상의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사장 마음대로 임금 깎이고 해고당하는 신세가 될 것입니다. 예외 없이 모든 노동자에 적용되는 노동계약이기에 민주노총은 그래서 더 강력히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투쟁은 민주노총의 사회적 책임입니다. 또한 노동자들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조를 이제는 만들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대통령이 노조를 만들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대로 당해 임금을 깎이고 해고당하고 평생 비정규직으로 산다는 것은 정말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전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바로잡는 대민중적 저항의 시대가 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은 총파업밖에는 방법이 없나요? 저는 이 총파업뿐만 아니라 이 법안들을 개혁을 찬성하는 모든 국회의원이나 후보들에 대해서 분명한 전체 노동자의 이름으로 심판하는 그런 분명한 목표까지 가지고 있고요. 또한 이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데 총파업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노총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총파업을 강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2천만 노동자 그리고 이번 개혁안 같은 경우는 전 국민의 생존권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런 투쟁은 이 시대의 역사가 규정하고 있는 만큼 민주노총은 그 역할을 당당하게 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강공 드라이브로 그냥 나가시는 걸로 일단은 알고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노총의 한상균 위원장이었습니다. 거울아 이 세상에서 누가 전화를 제일 잘 받니? 호록 2588 이국주. 어머 내가? 하긴 대리운전 상담원 하면서 훈련 좀 했지. 고객님들이 개그도 잘한다고 칭찬도 해주셨어. 너 잘났다 너 잘났어 2588 꽃보다 국주 2588. 잠시 후 생생경제 4부 이어집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있는데요. 이번 주말이네요. 벌써 추석 연휴 시작되는 게. 실제 장바구니 물가 어떻게 될지, 또 그리고 언제 사면 가장 싸게 살 수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는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대라고 하지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은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없다는 얘기인데요. 산업 현장의 안전 보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는 11월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게차 부딪힘 사고 예방 집중활동이 전개됩니다. 지게차의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지게차는 정해진 운행 경로로 이동하고, 둘째, 운전자는 과속과 과적금지는 물론 운행 시 시야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게차 부딪힘 사고,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알뜰한 주부의 풍성한 식탁을 위한 시간. 한 주간의 물가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생생한 물가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장바구니 생생물가 시간인데요. 제가 가장 초짜 기자일 때 이 장바구니 물가를 조사해오라는 취재 명령을 받고 시장에 가서 다 조사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이게 우리 생활하고 가장 밀접한 그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이제 추석을 앞두고 있으니까 점점 수요는 많아지고 공급이 달라지고 하는데요. 근데 장바구니 그 물가를 전해주실 분이 지금 전화 연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제뉴스 뒤집기 코너를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님 연결됐나요? 이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찍 연결해 주셨네요. 네네. 예. 올해 성장률이 2%대일 것으로 예상이 되죠. 예,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인가? 2%대도 다양하잖아요. 예,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해외 기관들도 이제 같은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우선 해외 기관을 보면은 모건 스탠리, 무디스, 코메스방크, 노무라증권, 웰스파고 은행 등은 2.2%의 전망치를 내놨고요. 예. KDI 입장에서 보면은 원래 KDI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5% 했었거든요. 네. 3%로 낮췄는데 그것도 구조조정을 제대로 못하면은 2%대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사실상 2% 성장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나 다름없거든요. 네. 그래서 2% 지금 초반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작년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3.3%였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올해 이제 2% 초반이 된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크다는 건데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에 6년 만에 처음입니다. 2009년에는 연 성장률이 몇 %였었죠? 그때는 0.7%였었는데요. 네. 그때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그렇죠. 이제 엄청난 이제 위기였기 때문에 0.7%까지 떨어진 건데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때는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외국 자본이 대거 유출을 했고요. 그래서 경제가 흔들리면서 경제가 이제 성장률이 추락하는 단기적인 위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세계 경제가 이제 하다시피 하면서 경제가 이제 갈 곳이 없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위기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일시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진행되면서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더 문제가 큰 거죠. 예. 그러면 2008년 세계 금융 위기가 이제 실물 경제 위기가 됐을 때는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게 없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금융위기로 기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네. 돈을 풀면서 일단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여지가 있었고 우리는 네. 사실상 살아났죠. 예. 근데 이번 문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세계 경제가 침체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경제로서는 가장 이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그래서 의존도가 제일 높은 중국 경제가 이제 결국은 추락을 하다시피 해서 이제 10%대 성장률이 6%대까지 내려왔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중국이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중국 경제가 연관 깊은 이제 신흥국들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예. 신흥국들은 이제 중국의 원유나 원자재를 많이 수출을 하는데 중국 경제가 이렇게 이제 어려워지니까 신흥국들이 이제 제대로 수출을 못하고 부실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중국 경제고 신흥국 경제가 이제 쓰나미 형태로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상태에서 지금 4대 통화의 공격을 받고 있는데요. 예. 엔화, 유로와 위안화는 공중에서 이제 공습을 하고 있고 달러는 밑에서 지뢰 공격을 하고 있는 양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본, 유럽, 중국이 이제 돈을 대거 풀면서 엔화, 유로와 위안화가 급속도로 지금 절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 시장이 상당히 타격을 받는데 우리로서는 이제 중국이 저러고 신흥국이 저런 상태에서 이제 선진국들이 통화를 이렇게 이제 절하시키니까 네. 수출을 할 곳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지난달 수출이 작년에 비해서 14.7%나 감소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런 상태에서 미국이 예. 10월이나 12월에 이제 금리를 만약에 인상한다고 한다면은 외국 자본 유출이 나타나면서 금융시장도 불안해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 4대 통화 때문에 지금 우리 경제가 정말 앞길이 지금 네. 어두운 그런 상태거든요. 교수님, 그러면은 우리 경제 지금 위기의 직면에 있나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특히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했다가 이제 결국 보류를 했는데 네. 그렇다 보니까 그 세계 경제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는 건데요. 일단 미국이 금리 인상을 보류하니까 그 중국이나 유럽이나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 돈을 더 풀면서 통화 전쟁을 가열시킬 그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기만 하면 우리 네. 경제로서는 이제 타격을 집중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는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얘기를 한 걸 들어보니까 너무
그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고 비판할 것이 아니다. S&P가 최근에 신용등급을 또 올리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했던 것 같은데요. 글쎄요, 작년부터 계속 낙관적으로 보고 돈만 풀어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경제로서는 금리를 4번이나 내리고 그다음에 네. 재정 지출도 이제 많이 했는데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경제는 살아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 이제 가계부채만 많이 늘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지금 대외 여건이 굉장히 지금 나쁜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좀 어렵다하게 잘해보자 이런 건 좋은데 지금 막연하게 불안감을 조장한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지나친 어떤 논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대외 여건이 지금 심상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이렇게 대응을 하니까 안심하고 우리 한번 일어나보자 이러는 것이 더 이제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실제 성장률이 있고 우리 경제가 갖고 있는 잠재 성장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이게 보통 이제 3%대는 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마저도 2%대로 내려가게 되면은 그건 정말 문제 아닌가 싶거든요. 네, 그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이 예. 이제 적정 수준의 인플레이션 하에서 네. 한 나라가 자본과 노동을 이제 이용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얘기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우리나라 70년대는 10% 정도였습니다. 네. 그랬던 것이 이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특히 외환위기 겪고 나서 이제 급속히 떨어졌는데 그게 이제 이 4.5%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010년 이후에 3.5%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결국 그 앞으로 2020년 5년 후면 이것이 이제 그러니까 2015년 올해부터 2.5% 정도 내려올 것이다. 그리고 5년 후 2020년 이후에는 1.7%까지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이제 LG경제연구원과 현대경제연구원이 분석을 내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 잠재 성장률이 이제 3.5%에서 2.5% 한 단계 더 내려가는 그런 어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잠재 성장률이 2.5% 정도 내려가면은 이게 무슨 수로 고용을 창출하겠느냐, 무슨 수로 부채를 갚을 수 있겠느냐, 성장이 이렇게 안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구조적인 위기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 그 S&P는 이거 상당히 왜 그랬을까요? 경제를 보고 이제 신용 등급을 올렸는데 네. 그 해외 이제 S&P라든가 이제 무디스라 이런 그 해외 신용 평가 기관들은 우리나라가 외채를 얼마나 잘 갚을 수 있느냐, 부채 상환 능력을 중심적으로 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그 외환보유액이 3,700억 달러로서 사상 이제 최고 금액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경상수지 흑자가 이제 43개월째 계속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부채가 외환보유액 3,700억 달러에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단기 부채가 그거의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 빚 받는 거는 문제가 없다. 신용등급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과 우리가 내부적으로 이제 실업이라든가 가계부채라든가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결부시키는 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중국은 진짜 그렇게 많이 어려울까요? 중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네. 문제는 그 대외적인 요인하고 대내적인 요인하고 지금 겹쳐 있다는 겁니다. 대내적으로 보면은 그동안 이제 과잉 부채, 과잉 투자에서 이제 빚을 많이 조달하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제 지나치게 이 사회인 간접자본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 거품이 지금 꺼지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빚이 많다 보니까 이제 상당히 구조조정이 어렵다는 것이고요. 대외적으로 보면은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유럽 경제가 침체하면서 중국 경제도 이제 수출 기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국 경제 고통 겪고 유럽 경제 지금 자꾸 이제 침몰하니까 이제 중국으로서는 결국 이제 대외적으로 수출 능력을 잃으면서 대내외적인 어떤 그 악재가 이제 겹친 거죠. 그런데 어려운데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여러 가지 구조 조정을 하겠다. 그다음에 무슨 금리를 내리거나 환율을 조정하겠다.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제 쉽게 그 중증에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네. 더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시장의 일반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그 성장 엔진이 잠재 성장률로 나타난다면은 또 중국이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또 하나의 엔진이기 때문에 중국이 이렇게 어려워진다면 상당히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로서는
중국의 의존도가 아주 높죠. 여기서 이제 과거에는 기회의 땅이었었는데 요즘은 오히려 중국이 우리한테 이제 공포의 땅이 되다 보니까 네. 우리 경제에서는 정말 뭐 구조적인 면에서 그다음에 체질이라는 측면에서 과감한 어떤 변신을 꾀야지 이런 상태에서 그냥 돈만 풀어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돈만 푼다고 말씀하신 이 통화 정책 그리고 재정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통적인 방식의 내수를 살리는 정책들이잖아요. 네. 근데 왜 수출과 관련해서는 계속 빨간등은 켜지고 있는데 수출 관련해서는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일단 경기가 침체하면은 네. 돈을 풀자, 그리고 금리를 내리자.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투자나 소비자들의 소비를 이제 증가시키자. 그럼 경제가 살아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수요 관리 정책이라는 것인데 지금 세계 경제에 보면요, 그 전반적으로 산업 그 경쟁력이 위축되면서 전 세계가 같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제 이렇다 보니까 그래 지금 어떻게든지 서로 돈 풀어서 그 자기네 통화 절하시켜서 수출을 한번 해보자 해서 네. 사실상 통화 전쟁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뭐 돈 좀 더 풀어봤자 수출이 늘어날 리도 없다. 오히려 저 오늘 다른 나라에서 더 풀고 다른 나라에서 통화를 더 절하시키면 우리가 오히려 이제 타격을 받는 그런 어떤 이제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가지고 우리 수출 경쟁력을 높여가지고 다시 살아난다 하는 것은 국제 여건상 그렇게 쉬운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내수를 살리는 것이 수출로 인한 어떤 타격을 상쇄할 수 있는 정도도 안 되는 거죠? 그때 이럴 때일수록 내수가 살아나서 이제 중소기업도 살아나고 자영업도 살아나면서 이제 경제 성장을 이끄는 그런 동력이 되면 아주 좋죠. 그런데 네. 우리는 내수도 이제 문제라는 것인데 그 가장 큰 문제가 가계부채죠. 가계부채가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소비 여력이 없고 소비 여력이 없죠. 그다음에 이제 고용도 아주 불안하거든요. 그렇죠. 특히 청년들이 제일 이제 구매를 많이 하는 이제 계층인데 이 사람들 실업이 많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구매력이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내수도 지금 어려운 상태라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기에 대한 대응은 분명하게 해야지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자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필상 서울대 경제학부 겸임 교수였습니다. 알뜰한 주부의 풍성한 식탁을 위한 시간. 한 주간의 물가 정보를 전해드립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 네, 물가 정보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장바구니 생생물가고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시아 대리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시아입니다. 예, 어디 가셨어요? 혹시 물가 조사로 또 네. 가신 건 아닌가요? 네,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지만은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에 지내는데 돈이 얼마나 될 것이냐. 차례상 차리는데 드는 돈, 이게 사실 예상 비용하고 많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저희가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여전히 한 번 더 조사하신다고 했는데 차이가 좀 있죠? 그렇죠. 저도 이제 그 민간 연구원에서 나온 그걸 보고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도 지난주 목요일에 17일에 마지막으로 추석 성수품 구입 비용 발표해 드렸잖아요. 네. 예, 비용은 전통시장 기준으로 지난주보다 약간 저렴해진 19만 4천 원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예, 일단은 배추나 무나 시금치 그런 채소류랑 사과와 밤 등의 과실류의 출하량이 증가하면서 가격이 하향세를 유지했고요. 더불어서 그간 강세를 보였던 쇠고기 가격의 오름세가 주춤해졌기 때문으로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좀 주춤해졌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연구원의 연구를 봤을 때처럼 소비자 체감 물가와는 약간 다를 수가 있잖아요. 예, 근데 지난주에도 역시 답변 드렸듯이 저희 공사에서 매년 발표해드리고 있는 차례상 형태의 경우에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산정을 한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차례상 필수 음식만을 계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가족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명절 차례상에는 본인이 더욱 선호하는 음식만을 올리고 싶어하는 게 우리 소비자들의 마음이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성수품 구입 비용은
굉장히 많은 비교 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발표하는 것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기본상 차림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이제 가감을 해서 생각을 하면 되겠군요. 네, 그렇죠. 추세는 반영이 되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어제 저희 이제 경제 브리핑을 하는 기자가 네. 남자분인데 굉장히 그 가격이 언제 제일 싼지 이런 걸 잘 아시더라고요. 추석 성수품 언제 사면 좋은가요? 네, 이런 그 구매 적기도 관심이 네. 굉장히 많은 부분이시기도 하잖아요. 예, 그분 일단, 같은 경우에 이제 네. 선물 세트는 전날 사는 게 싸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네. 그 선물 세트 외에도 저희 그 성수품만 이제 보다면 네. 추석 성수품은 부류별로 나누어서 구매 적기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제수용품 가격과 작황 등을 저희가 이제 분석해봤더니 전체 제수용품 가격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쇠고기는 수요가 몰리기 전인 추석 5일에서 8일 전에 구입하는 게 가장 저렴한 편이고요. 네. 네, 또 과일류 같은 경우는 사과와 배 같은 경우는 선물용 및 제수용 수요가 많은 시기를 피해서 추석 4일에서 7일 전에 구입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네. 네, 또 동태전 만들 때 쓰는 명태 같은 경우는 그런 수산물 같은 경우는 추석이 가까워질수록 가격이 오르는 편이기 때문에 추석 4일에서 7일 전에 구매하시고요. 배추나 무 등 그 채소류 역시 수요가 몰리기 전인 3에서 6일 전에 구매하시면 보다 알뜰하게 차례상 준비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시어머니께서 장을 보시는데 일찍 구입하시더라고요. 이게 다 가격이 저렴할 때를 아주 적절하게 찾아서 구매를 하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이번 주에는 그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가격을 생각할 때 어디에서는 뭘 사는 게 좋은지. 네, 알려주시죠. 이번 주에는 대형 유통업체보다 전통시장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품목이 시금치, 미나리, 한우 등심, 그리고 명태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네. 네, 시금치의 경우에는 1kg에 1,200원 정도로 저렴하고요. 미나리는 1kg 기준 2,900원, 한우 등심은 600g 기준으로 10,000원 정도, 그리고 명태의 경우에는 한 마리당 400원 정도로 더 저렴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가격 차이가 아니라 1kg의 시금치가 1,200원이라는 거죠? 아니에요. 가격 차이를 말씀드린 거예요. 가격 차이. 네. 예. 그리고 그래서 반면에 1,200원이면 너무 싸서요. 네, 그렇죠. 예. 네, 그리고 반면에 대형 유통업체에서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한 품목은 쌀과 배추, 무, 그리고 고등어로 조사가 되었는데요. 네. 쌀의 경우에는 20kg 기준 1,300원 정도가 저렴하고 배추의 경우에는 한 포기에 900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미미한 차이긴 하지만 좀 더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시니까 품목별로 알맞게 장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먼저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제수용품의 토란이 추석에는 많이 쓰이잖아요. 네네. 토란 그렇습니다. 가격 어때요? 네, 요즘 그 웰빙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토란의 경우에는 소매 가격 1kg 기준으로 약 8,000원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이거 평소에 잘 안 먹기 때문에 네, 어떤 게 더 그렇죠. 좋은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상품 어떻게 고르면 좋은가요? 네, 그 좋은 토란 고르시려면 둥글둥글한 타원형 모양의 토란 고르시는 게 좋고요. 네. 껍질을 벗겼을 때 흰색을 띠고 있으면 좋은 토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껍질 벗길 때 맨손으로 하면 안 되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근데 이 손질 방법이 꽤 까다로운 것 같은데요. 네, 까다롭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간단하거든요. 예. 우선 껍질을 벗긴 후에 밥하고 남은 쌀뜨물이나 엷은 소금물에 담가두시면서 아린 맛을 제거하시면 이게 아주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토란 손질 방법이 되시겠습니다. 쌀뜨물이나 엷은 소금물. 네. 근데 한 번 사놓으면 오래 놔둬도 되나요? 보관 방법에 따라서 그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토란을 싱싱하게 오래도록 저장하시려면 흙이 묻은 채로 그냥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아직 흙이 묻어있는 토란을 젖은 신문지에 싸서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면 두고두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냉장고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서늘한 곳에. 그렇군요. 추석 앞두고 이제 직거래 장터도 많이 열리는 것 같은데 네네. 직거래 장터에서 사면은 믿고 살 수 있고 좀 더 좀 싸게 살 수는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추석이 일주일도 안 남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주가 바로 직거래 장터가 가장 많이 열리는 피크 타임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경기
전라도, 충청도, 부산,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24개의 농협 직거래 장터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1일 정도 반짝 개최되는 장터가 있는 반면에 5일 내내 장기로 열리는 장터도 있으니까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2015년 추석맞이 농축산물 내 고향 직거래 장터도 전국 138개소에서 열리니까요. 기회가 되시면 가셔가지고 싱싱하고 좋은 농산물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직거래 장터에 직접 가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죠? 네, 자세한 사항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저희 카미스 농산물 예. 유통정보 홈페이지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참고 가능하세요. 혹시 앱도 있나요? 네, 저희 앱도 이제 있는데요. 예. 앱을 이제 검색을 하시려면 똑같이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제 카미스 알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정보 네.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장바구니 모양의 아이콘이 나올 거예요. 장바구니 모양이에요. 예, 좋습니다. 그걸로 네.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김시아 대리였습니다. 인생만큼 소중한 당신의 자산. 공부하지 않는 PB가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까요? 8개월 합숙 교육으로 신입부터 진짜 PB로 키우는 대우증권 PB사관학교. 진짜를 키운다. KDB 대우증권. 안녕하세요. 고소영입니다. 나이 들면 칙칙함, 주름, 탄력 다 신경 쓰이잖아요. 슈퍼바이탈 크림이 꽉 잡아주니까 피부가 확 살아요. 탱탱하고 환한 피부 여러분도 경험해보세요. 아이오페 슈퍼바이탈 크림. 9월 쉐보레 디젤 차종을 특급 조건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크루즈 말리부 올란도 캡티바 디젤 차량 구매 시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최대 344만 원 할인. 개별 서비스 인하분 포함. 전시장에서 드라이브 쉐보레 시승에 참여하시고 푸짐한 경품까지 받아가세요. 9월 한 달간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여잔 아무 온수매트에나 눕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럼 어디 누워요? 어디긴 온수매트니까 보일러 기술을 봐야지. 국가대표 보일러가 만든 또 하나의 보일러 경동나비엔 온수매트. 국가대표 보일러? 경동나비엔. 네,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생생경제에서 마련할 선물을 받으실 분은요. 1142님 외 한 분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생생경제 다 못 들으신 분들은 생생경제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서 다시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곧 전문으로 올라오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